서울 법무부 청사 앞에 평소와 다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연령대도 출신 국가도 제각각인 52명.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국어를 거의 못합니다. 한국에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국적을 원하는 걸까요? 더 이상한 건 이들을 막으려는 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나라는 법을 바꿔가며 이들의 출국을 막으려 했고 한국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이 일었습니다. 도대체 이 52명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87년이 지난 지금 집단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걸까요? 한 명의 변호사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국적법, 국제법, 그리고 역사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말이죠. 영상 끝까지 보시면 국적이라는 게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아무도 몰랐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산드라 김입니다.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어요. 1937년 연해주를 떠나는 기차 앞에서 찍은 증조할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언젠가 돌아가리라는 희망이 담겨 있었죠. 그로부터 87년이 흐른 지금, 저는 알마티의 한법률 사무소에서 국제인권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커피를 마시며 서류를 검토하던 중이었어요. 사무실 문이 열리고 60대로 보이는 여성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류드밀라 박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자신을 포함해 52명의 고려인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고 싶다고요. 처음엔 단순한 상담건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류드밀라 씨가 꺼낸 이야기는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각지에 흩어져 살던 고려인 가족들이 3년 전부터 비밀리에 모임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한 가지 꿈을 공유했죠. 조상들이 떠나야 했던 그 땅,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류드밀라 씨에게 물었어요. 왜 하필 지금이냐고요? 그분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 때문이라고요. 어머니는 한국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대요. 임종 직전 딸의 손을 꼭 잡고 부탁하셨답니다. 내가 대신 가보라고, 우리 조상님들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확인해 보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제 책상 위 증조할아버지 사진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문득 깨달았죠. 이건 단순히 52명의 귀화 신청이 아니라는 걸요. 4대에 걸친 고려인들의 한과 염원이 담긴 역사적 여정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류드밀라 씨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52명 각자의 가족, 역사, 출생 증명서, 고려인임을 증명하는 각종 문서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2년 넘게 준비해온 거였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한국의 귀화 절차가 워낙 복잡하고 집단 귀화라는 선례도 거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이 일이 쉽지 않을 거라고요. 법적 장벽도 높고 행정적 절차도 까다로울 거라고요. 하지만 류드밀라 씨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제게 물었어요. 불가능하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하진 않지만 매우 어렵다고,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충분하다고 답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카자흐스탄에서 농부로 사셨지만 늘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제가 류드밀라 씨의 제안을 말씀드리자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꼭 도와드리라고요. 그게 우리 세대가 못다한 숙제를 푸는 길이 될 거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52명의 여정에 제 모든 법률 지식과 경험을 쏟아붓기로요. 어쩌면 이건 제게 주어진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제인권 변호사로서, 그리고 고려인 3세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 말입니다. 류드밀라 씨와의 첫 만남 이후 저는 52명 전원을 직접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각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법적 검토를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곳곳을 다니며 한 명 한 명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타슈켄트에 사는 빅토르 한 씨였습니다. 그분은 73세의 전직 기계공학자였어요. 소련 시절 우주선 부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했다고 하더군요. 빅토르 씨는 제게 녹슨 열쇠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증조 할아버지가 함경북도 집에서 가져온 유일한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말했어요. 이 열쇠로 열문은 이미 사라졌지만 자신은 언젠가 한국 땅에서 새로운 문을 열고 싶다고요. 알마티에서 만난 마리나 최 씨는 45세의 한국어 교사였습니다. 그분은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웠다고 해요. 유튜브와 드라마를 보면서 말이죠. 마리나 씨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아이들도 함께 귀화 신청을 하고 싶어 했어요. 특히 17세 된 딸아이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하는 게 꿈이라고 했습니다. 비슈케크에서 온 안드레이 박 씨는 좀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그분은 키르기스스탄 국립대학교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는 교수였거든요. 안드레이 씨는 지난 10년간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역사를 연구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정리한 자료들은 우리 소송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52명 중에는 젊은 세대도 많았습니다. 28세의 율리아 리 씨는 IT 프로그래머였어요. 그분은 한국의 기술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죠. 자신의 기술을 한국에서 펼쳐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32세의 드미트리 김 씨는 요리사였는데 언젠가 서울의 고려인 전통 음식을 파는 식당을 열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한 명씩 만나다 보니 52명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각자 고유한 이야기와 꿈을 가진 개개인이었어요. 어떤 이는 은퇴 후 조상의 땅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 했고, 어떤 이는 자녀 교육을 위해, 또 어떤 이는 한국의 경제적 기회를 찾아서였죠. 하지만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강제이주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었죠. 기차에 실려가던 날의 추위, 낯선 땅에서의 고난, 그리고 언젠가 돌아가겠다는 다짐까지요.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저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들 중 상당수가 한국어를 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3세대, 4세대로 내려오면서 러시아어가 모국어가 되어버린 거죠. 이건 큰 문제였어요. 한국 귀화심사에서 언어 능력이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였거든요. 또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경제적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귀화 후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보여줘야 했죠. 52명 중 일부는 은퇴한 상태였고 젊은 층도 중앙아시아의 경제 상황상 큰 자산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서류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소련 시절의 혼란스러운 행정체계 때문에 출생증명서나 가족관계 증명서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어떤 분들은 증조할아버지의 한국 이름조차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던 거죠. 3주간의 인터뷰를 마치고 알마티로 돌아왔을 때 저는 이 프로젝트의 난이도를 실감했어요. 단순히 법률 서류를 작성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 증거를 찾고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경제적 기반을 증명할 방법을 찾아야 했죠.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생겼어요. 이 일을 반드시 해내야겠다는 확신이요. 52명의 눈빛에서 본 간절함, 그들이 들려준 조상들의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순수한 열망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전략 회의를 소집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우선 한국에 있는 고려인 관련 시민단체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제법과 한국 국적법에 정통한 변호사들을 찾아 협력을 요청했어요. 저녁 무렵 류드밀라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52명을 모두 만났다고, 그리고 이 여정이 쉽지 않겠지만 함께 시작해보자고 말씀드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류드밀라 씨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요. 52명의 사연을 정리한 후 본격적인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제 사무실 회의실 벽면은 금세 각종 서류와 법조문으로 뒤덮였어요. 대한민국 국적법, 귀화 허가 요건, 특별귀화 조항들을 하나씩 분석하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확인한 건 집단 귀화의 선례였습니다.
한국 법무부 데이터베이스를 뒤져봤지만 50명 이상이 동시에 귀화를 신청한 사례는 찾을 수 없었어요. 선례가 없다는 건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 정수진 씨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정 변호사는 제가 국제인권법 세미나에서 만난 분이었어요. 고려인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죠. 3일 후 답장이 왔는데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라는 내용이었어요. 정 변호사의 분석에 따르면 크게 3가지 법적 장벽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일반 귀화 요건이었어요.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인데 52명 중 대부분은 한국에 거주한 경험이 전혀 없었죠. 둘째는 생계 유지 능력 증명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소득이나 자산을 보여줘야 했는데 중앙아시아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셋째 문제가 가장 까다로웠습니다. 한국계 혈통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손에 있는 건 대부분 소련 시절의 불완전한 기록들 뿐이었죠. 증조할아버지의 본적지를 증명할 호적 등본도 없었고 일부는 한국식 이름조차 러시아식으로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팀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알마티에서 활동하는 젊은 변호사 2명을 영입했고 역사학 전공 대학원생 1명도 합류시켰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8시에 모여 전략 회의를 했어요. 법률적 접근과 역사적 증거 수집을 병행해야 했거든요. 역사학 전공인 나타샤는 소련 문서보관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1937년 강제이주 당시의 기차 승객 명단, 정착촌 배정 기록, 배급 카드 등을 찾아냈어요. 52명 중 17명의 조상 이름이 발견됐습니다. 작은 돌파구였죠. 한편 저는 법무부에 공식 질의서를 보냈어요. 2주를 기다린 끝에 답변이 왔는데 내용은 실망스러웠습니다. 현행법상 일반 귀화 절차를 따라야 하며 집단 신청이라 해도 개별 심사가 원칙이라는 거였죠. 류드밀라 씨를 비롯한 대표 10명과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법무부의 답변을 전달하자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빅토르 한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역시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특별귀화 조항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국적법 제7조를 보니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과학경제문화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경우 특별귀화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러던 중 제 눈에 들어온 조항이 있었습니다. 국적법 제6조의 간이귀화 요건 중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에 대한 특례 조항이었어요. 물론 52명의 부모는 이미 소련 국적이 되어버렸지만 그 이전 세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밤늦게까지 판례를 검색했습니다. 재외동포법, 국적법 개정 연역, 헌법재판소 결정례들을 모두 살펴봤어요. 그리고 하나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역사적 불가항력으로 인한 국적 상실의 경우 그 후손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의견이 있었던 거예요. 새벽 3시, 저는 정수진 변호사에게 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강제이주라는 역사적 비극이 불가항력에 해당한다는 논리로 접근해보자는 제안이었어요. 우리는 단순한 귀화 신청이 아니라 역사적 정의 회복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썼죠. 아침이 되자 정 변호사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흥미로운 접근이라고,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탄탄한 법리 구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은 서울에서 관련 전문가들을 모아 연구팀을 구성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52명에게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새로운 전략을 찾았다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성이 보인다고요. 전화기 너머로 말이나 최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할 수 있겠냐고 물었죠.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해낼 거라고요. 새로운 법적 전략을 세운 후 저는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정수진 변호사와 직접 만나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해야 했거든요. 서울 서초동에 있는 정 변호사 사무실에서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곳엔 이미 6명의 전문가가 모여 있었어요. 이민법 변호사 2명, 헌법학 교수 1명, 고려인 역사 전문가 1명,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가 2명이었죠. 모두 자발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합류한 분들이었습니다.
헌법학 교수인 김태현 박사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강제이주가 명백한 인권 침해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별구제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했죠. 고려인 역사 전문가 박민지 박사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왔어요. 1937년 9월부터 10월 사이 약 17만 명의 한인이 중앙아시아로 이동했다는 소련 문서였습니다. 우리 52명은 바로 그 후손들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었어요. 저는 52명의 개별 사례를 프레젠테이션으로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빅토르 한 씨의 녹슨 열쇠, 마리나 최 씨의 자녀 교육 꿈, 안드레이 박 교수의 역사 연구까지요. 숫자가 아닌 사람의 이야기로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수진 변호사가 실무적인 문제를 꺼냈어요. 우선 청원서를 작성해 법무부에 제출하되 동시에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입법적 해결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죠. 시민단체 활동가 중 한 명인 최영희 씨가 제안했어요. 고려인 관련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자고요. 실제로 한국에는 이미 수천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모으면 더 큰 힘이 될 거라는 얘기였어요. 회의는 4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왔어요. 첫째, 3개월 내에 완벽한 법률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다. 둘째, 52명의 역사적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고 정리한다. 셋째, 법무부와 국회에 동시에 접근한다. 넷째, 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니 서울의 밤거리가 펼쳐졌어요. 광화문 쪽으로 걸어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 증조 할아버지의 흔적이 남아있을까요? 아마 다 사라졌겠죠. 하지만 적어도 후손들은 돌아올 수 있게 만들고 싶었어요. 다음 날, 저는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정 변호사가 소개해준 의원실을 찾아갔어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이재민 의원이었죠. 의원님은 우리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어요. 국적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해보겠다고요.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여러 시민단체를 만나고 고려인 커뮤니티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광주에서 올라온 고려인 3세 안톤 씨와의 만남이 인상 깊었어요. 그분은 10년 전 혼자 힘으로 귀화에 성공했지만 과정이 너무 힘들어 가족은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안톤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제발 이 일을 성공시켜달라고요. 알마티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류드밀라 씨에게 보고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에서 든든한 동료들을 만났다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라고 썼어요. 집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통의 이메일이 와 있었어요. 빅토르 한 씨는 증조 할아버지의 낡은 여권 사본을 찾았다고 했고 드미트리 김 씨는 할머니가 간직하던 한복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마리나 최 씨는 가족들이 대대로 불러온 한국 민요를 녹음해서 첨부했어요. 하나씩 모이는 증거들을 보며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겐 충분한 이야기가 있다고요. 법리와 증거,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이 있었어요. 저는 팀원들을 다시 소집했어요. 나타샤는 역사자료 정리를, 2명의 변호사는 법률 검토서 작성을 맡았습니다. 저는 52명 각자의 스토리를 설득력 있게 구성하는 작업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밤늦게까지 사무실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3개월간의 집중 작업 끝에 드디어 청원서가 완성됐습니다. 총 347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문서였어요. 법률 검토, 역사적 증거, 52명의 개별 사례가 담겨 있었죠. 제출일은 5월 15일로 정했어요. 류드밀라 씨를 비롯한 대표 10명이 서울로 오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라 고려인들의 염원을 직접 전달하는 자리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출발 2주 전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빅토르 한 씨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자국민의 타국 귀화를 제한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저는 즉시 해당 법령을 확인했어요. 내용인즉슨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포기하려면 먼저 현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에만 최소 6개월이 걸린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52명 중 23명이 우즈베키스탄 국적자였습니다.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서울의 정 변호사와 화상으로 연결했죠. 우리는 밤새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미 3개월을 준비에 쏟았는데 여기서 다시 6개월을 기다릴 수는 없었죠. 정 변호사는 23명과 나머지를 분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52명은 하나였으니까요. 류드밀라 씨가 다른 아이디어를 냈어요.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에 직접 탄원서를 제출하자는 거였습니다. 저는 타슈켄트로 날아갔습니다. 담당 국장을 만나기까지 3일을 기다려야 했어요. 드디어 면담 날이 왔습니다. 국장은 50대 중반에 엄격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쳐놓고 설명했습니다. 1937년의 강제 이주, 87년간의 이산, 그리고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고려인들의 간절한 소망까지요. 국장은 묵묵히 듣더니 물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우즈베키스탄을 떠나려 하느냐고요? 이곳이 나쁜 나라냐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결코 그런 게 아니라고, 다만 뿌리를 찾고 싶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설명했죠. 한참을 생각하던 국장이 입을 열었어요. 자신도 소수민족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뿌리에 대한 그리움을 이해한다고요. 하지만 법은 법이라며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다만 한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들의 귀화를 보증하는 문서를 보내온다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법원 승인 없이도 국적 포기가 가능하도록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그러려면 한국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 필요했습니다. 알마티로 돌아와 곧바로 정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우즈베키스탄 측의 조건을 전달했습니다. 문제는 한국 법무부가 아직 귀화를 승인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런 보증 문서를 발급할 리 없다는 점이었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상황이었어요. 정 변호사는 며칠 고민하더니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국회의원실을 통해 법무부의 비공식 협조를 요청하는 거였어요. 이재민 의원이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완벽한 방법은 아니었지만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 의원실에서 법무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어요. 2주가 걸렸습니다. 법무부는 선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이 의원의 끈질긴 설득 끝에 한 발 물러섰습니다. 법무부는 공식 문서는 어렵지만 귀화 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확인서는 발급할 수 있다고 했어요. 완전한 보증은 아니었지만 우즈베키스탄 측을 설득하기에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타슈켄트로 날아갔어요. 국장에게 한국 법무부의 확인서를 보여줬습니다. 국장은 서류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23명의 국적 포기 절차를 2주 안에 완료해주겠다고 약속했죠. 비행기로 돌아오며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힘든 고비를 하나 넘겼지만 앞으로 더 많은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을 거란 걸 알았어요. 2주 후 우즈베키스탄 측에서 약속대로 23명의 국적 포기 승인서를 보내왔습니다. 이제 52명 모두가 한국 귀화 신청을 위한 준비를 완료했어요. 드디어 서울로 출발할 날이 왔습니다. 5월 15일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류드밀라 씨를 비롯한 대표 10명도 함께였습니다. 빅토르 한 씨는 그 유명한 녹슨 열쇠를 가방에 넣어왔더군요. 마리나 최 씨의 딸도 동행했는데 처음 보는 한국 땅에 눈을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수진 변호사가 공항에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곧바로 법무부로 향했어요. 정부과천 청사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건물 안에서 52명의 운명이 결정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법무부 국적과 담당관들이 우리를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과장급 공무원 3명이 배석했습니다. 저는 청원서를 제출하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강제이주의 역사 52명의 개별 사연, 그리고 법적 근거까지 20분간 설명했습니다. 담당관들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건 생계 유지 능력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율리아 리 씨 같은 IT 전문가는 이미 한국 기업들로부터 채용 의향서를 받았다고 설명했어요.
드미트리 김 씨는 요리사 자격증이 있어 식당 취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죠. 은퇴자들의 경우엔 자녀들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약서도 제출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나왔어요. 한국어 능력은 어떻냐는 겁니다. 솔직히 이 부분이 약점이었어요. 52명 중 절반 이상이 한국어를 거의 못했거든요. 하지만 말이나 최 씨가 나섰습니다. 자신이 한국어 교사라며 이미 6개월간 온라인으로 동료들을 가르쳐왔다고 설명했어요. 실제로 초급 수준이지만 기본 회화는 가능한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했죠.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 과장이 말했어요. 이례적인 케이스라 심사에 시간이 걸릴 거라고요. 최소 3개월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 심사를 진행할 텐데 52명 모두가 통과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덧붙였어요. 법무부를 나오며 류드밀라 씨가 물었습니다. 가능성이 있냐고요? 저는 정직하게 답했어요. 절반 정도라고 하지만 최선을 다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그날 저녁 이재민 의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의원님이 주선해준 자리였어요. 10여 명의 기자가 모였죠. 저는 고려인 집단 귀화 신청의 의미를 설명했고 류드밀라 씨는 할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몇몇 언론에서 우리 이야기를 다뤘어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한 신문은 사설에서 역사적 정의 회복 차원에서 귀화를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부정적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국어도 못하는 외국인들에게 국적을 주는 게 맞느냐는 댓글도 보였어요. 저는 그런 반응이 예상됐지만 실제로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알마티로 돌아온 후 52명 전원에게 상황을 보고했어요.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정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법무부가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각 개인의 범죄 경력 조회서와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죠. 이건 좋은 신호였어요. 저는 즉시 52명에게 연락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라고 전했습니다. 2주 만에 모든 서류가 모였고 저는 다시 서울로 날아가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기다림이 시작됐어요. 류드밀라 씨는 거의 매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소식이 있냐고 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정 변호사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진 변호사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부가 최종 면접 일정을 통보해왔다는 거예요. 52명 전원이 서울로 와서 개별 면접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날짜는 2주 후였어요. 이건 예상하지 못한 절차였어요. 정 변호사는 이게 마지막 관문일 거라고 했습니다. 통과하면 승인, 실패하면 거절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즉시 52명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빅토르 한 씨는 73세의 나이에 장거리 비행이 부담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반드시 가겠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52명이 서울로 가는 항공권과 숙박비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의 고려인 커뮤니티에서 모금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일주일 만에 필요한 금액이 모였습니다. 한국에 사는 고려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야기를 접한 일반 시민들도 기부에 참여했어요. 어떤 분은 우리는 같은 뿌리를 가진 가족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큰 금액을 보내왔습니다. 드디어 출발일이 왔어요. 알마티, 타슈켄트, 비슈케크에서 52명이 각자 서울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정 변호사가 준비한 숙소에서 그날 밤 52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면접 준비 설명회를 열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을 보여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면접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모두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빅토르 한 씨는 낡았지만 정갈하게 다린 양복을 입고 나타났죠. 그분의 주머니에는 여전히 증조할아버지의 녹슨 열쇠가 들어있었습니다. 법무부 청사에 도착하니 별도로 마련된 대기실로 안내됐어요. 면접은 한 명씩 15분씩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빅토르 한 씨가 첫 번째였죠. 1시간 정도 지나 빅토르 씨가 나왔어요. 면접관들이 정말 진지하게 들어줬다고 했습니다. 하나씩 면접을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은 제각각이었어요. 제 차례도 왔습니다. 면접실에 들어가니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왜 이 일을 시작했느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변호사로서 일을 맡았지만 52명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게 제 개인적인 사명이 됐다고요. 면접관 중 한 명이 물었어요. 만약 일부만 승인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확고하게 답했어요. 52명은 하나의 공동체라고 모두가 함께 가거나 아니면 계속 싸울 거라고 말했죠. 면접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이들이 한국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요. 저는 준비한 답변이 있었지만 순간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국적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고 87년 전 빼앗긴 권리를 되찾으려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한국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게 만들고 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면접이 끝난 건 저녁 7시였습니다. 52명 모두 지쳐 보였지만 동시에 홀가분해 보였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와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누군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우리는 함께 여기까지 왔다고요. 52개의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면접 후 2주가 지났습니다. 정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법무부가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저는 알마티 사무실에서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정말 천천히 흘렀어요. 오후 3시 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변호사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52명 전원 승인됐다고요. 순간 귀가 멍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웃으며 반복했습니다. 52명 모두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귀화가 승인됐다고요. 저는 곧바로 류드밀라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됐다고, 우리 모두 됐다고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분은 울면서 어머니께 알려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52명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었어요. 빅토르 한 씨는 울기만 했고 마리나 최 씨는 딸과 함께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법무부에서 공식 귀화 허가서를 발급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에 52명이 함께 대한민국 국민증을 받기로 했어요. 서울시청 대강당에 52명이 모였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참석했어요. 고려인 커뮤니티 대표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로 객석이 가득 찼습니다. 장관님이 단상에 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역사적 잘못을 바로잡는 날이라고 52명의 귀화는 대한민국이 동포를 품에 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불린 이름은 빅토르 한이었습니다. 국민증을 받아든 순간 그분은 주머니에서 녹슨 열쇠를 꺼냈습니다. 증조할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라고 이제 새로운 문을 열 수 있게 됐다고요. 마리나 최 씨와 딸이 함께 단상에 올랐습니다. 17세 소녀는 서툰 한국어로 짧은 소감을 밝혔어요. 서울대학교에 꼭 입학하겠다고, 그래서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52번째 마지막 이름이 불렸습니다. 류드밀라 박. 그분은 단상에 올라 국민증을 받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아마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모든 수여식이 끝나고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52명이 태극기를 들고 함께 섰어요.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저는 이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빅토르 한 씨가 제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해낸 거라고요.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52명의 귀화 성공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87년간 이어진 디아스포라의 한을 푸는 일이었고 역사적 정의를 회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52명은 각자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빅토르 한 씨는 인천에 정착해 고려인 역사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요. 마리나 최 씨는 서울에서 한국어 강사로 일하며 딸의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알마티에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52명이 태극기를 들고 함께 찍은 그 사진이요. 가끔 류드밀라 씨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한국 생활 이야기를 전해주죠.
무엇보다 조국에 돌아왔다는 사실이 매일 행복하다고 말해요. 조국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하지만 52명은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그 길의 끝에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산드라 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였습니다.